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 아베와 일본은 모든 것을 각오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정세로 이해득실이 복잡한 상황입니다만 저런 일본의 모습 때문에라도 한국은 현명하게 일본보다 훨씬 더 강한 전력을 기울여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한국과 중국은 강력히 비판하였고 미국 정부에서까지 실망했다는 성명이 나오자 아베는 이후에는 공물만 보내고 참배는 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후 70년 여론조사에서 일본인들은 응답자의 58%가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고 했고 반대는 37%였습니다. 이에 이번 일본의 종전기념일 즉 패전기념일에 아베가 어떻게 할지도 주목됐었는데요.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한 눈치를 보는지 아베는 올해도 공물만 보냈습니다. 대신에 한국에서는 펑크 색채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을 비롯한 강요 4명이 직접 참배했는데 현직 강요가 패전일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1년 이후 4년 만으로 역시나 아베 정부의 모습은 더욱 우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토 세이지 영토 담당상은 참배 후 한국, 중국 등 이웃 국가들의 반발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이나 중국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그런 질문이 더 이상하다라고 했고 다카이치 총무상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참배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결코 외교 문제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는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참배는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들이 불거져 왔었는데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고 대놓고 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아베 역시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가해 역사에 대한 반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며 걸어왔고 전쟁의 참화를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 아래 세계의 다양한 과제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적극적 평화주의란 최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이지스 도입을 철회하면서 생기는 방어 공백을 메우겠다며 오히려 적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을 확인한 것이고 다양한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에는 총리들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등을 표명하던 전몰자 추도식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베와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이고 뭐고 어찌됐든 평화헌법의 개정이 없이도 타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선언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베의 바램을 현실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소식이 같은 날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15일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 대통령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가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 등이 앞으로 절대로 필요한 방위 능력이라며 일본이 배치 후보지라고 콕 집어 밝힌 것입니다. 또 빌링슬리 특사는 일본이 미사일 방어의 일환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군이 관리하는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는 것을 넘어 일본이 적기지 공격용 미사일을 자체 보유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왜 이럴까요?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대를 종식하자며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시절인 1987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맺고 500m에서 5,500km의 미사일을 상호 폐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의 계속되는 조약 위반을 이유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파기했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만 신경 쓰는 사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는 것인데 중국은 그동안 IMF를 체결한 당사국 즉 미국과 소련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왔던 것입니다. 보통 단거리는 1000km 중거리는 1000m에서 2500km 중거리는 3000에서 5500k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5500km 이상으로 분류하는데 중국은 중거리 160기에 준중거리 410기 대륙간 순항미사일 540기와 단거리 미사일 150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모 킬러로 불리는 중국의 등펑은 일본 전역과 오키나와 미군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고 사거리 4000km의 둥펑 26은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도 충분히 타격 가능합니다. 미국은 IBM 전력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그동안 IMF 혁명이 있어 중거리 미사일을 한 개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다른 미사일 전력에서는 절대적으로 중국의 열세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전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고 배치 후보지로는 한국, 일본, 호주, 괌 등이 거론돼 왔지만
앞에서 전한 바와 같이 지리적인 이점이 가장 큰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인데 아베가 자체 공격 능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은 미국은 일본이 자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까지 지지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한편 일본 입장에서는 명분의 주된 타깃은 북한입니다. 산케이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을 조준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 전역 대부분에 닿을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노동을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괌을 노리는 무수단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일본에 떨어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일본을 조준하는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는 당초 도서지역 방어용으로 도입하려 했던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 등 적기지 공격수단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자국 영공 내에서 발생했을 때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남부 일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합동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유도탄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등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중 관계나 북핵 문제 등의 상황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한 상황을 이용해 아베와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원칙을 깨려는 노력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에게는 만약 미국이 미사일 배치를 고집하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 하고 일본에게는 미국의 지정학적 계략에 희생되지 말고 신중히 행동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만 사드 사태처럼 미국한테 어쩌지는 못하고 또 일본에게 화살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한 담당일지는 러시아의 반발도 일본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쿠릴 열도 섬을 돌려줄 경우 이 섬에 러시아를 겨냥하는 미사일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는 곧 일본의 미국은 자국에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일본이 그렇게 원하는 북방 영토 반환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은 한국의 사드 사태와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센카쿠에서의 도발 러시아와의 마찰도 모두 각오하고 선제 공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서 봤듯이 일본은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대놓고 하며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전범 국가로서 과거에 대한 반성도 전혀 언급하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다면 정말 언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를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주부의 칼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이죠. 때문에 한국은 현재 대부분 사거리가 100km가량밖에 안 되는 일본 자위대에 비하면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때문에라도 더욱더 나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월등한 미사일 능력을 가져야 할 상황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벌어지면 아직 공군과 해군력이 부족해도 미사일 전력이 압도적인 한국이 당연히 이긴다는 그런 얘기들도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인 백공 개발이 착착 진행되던 시기인 1976년 미국 CIA는 꿈이 미국의 기업 큐닉스 추진기관과 기체 통제 시스템 유도 장치 등을 대폭 개량하거나 완전히 재설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 미국 대사 국방부 안보 담당 차관보 등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탄도미사일 개발 뒤에는 핵을 개발할 것이냐라고 거칠게 항의했는데 어찌어찌 넘어간 이후 1998년 9월 한국이 매콤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카터 행정부가 파견한 7명의 사찰단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샅샅이 뒤지면서 미사일 개발 기술을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는지 등을 캐물었고 마침내 1979년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은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노 장관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사거리 180km의 탄도 중량 500kg 이내로 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생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의한 한국군의 미사일 촉수에는 1979년 이후 4차례 개정되었지만 사거리는 여전히 800km 이내로